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노메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현대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 그에 따라 의약품 가격 또한 높아져 많은 사람이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의료업계에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바이오시밀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과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이란 알약처럼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들어진 약인데요. 최초 허가된 합성의약품과 성분을 같게 만든 복제약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생물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달리 사람이나 다른 생물의 세포 및 조직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약인데요. 생명체를 이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100%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한이라는 뜻을 지닌 시밀러라는 단어를 합성해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동등 생물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국내 해외에서 정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미국 식품의약국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효력 측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생물학적 제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효능이 임상적으로 동등하다고 입증된 생물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리지널과의 차이점은 전혀 없을까요? 앞서 말했듯 바이오시밀러는 대장균, 효모, 동물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뽑아서 만드는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며 공정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명에서 유사하지만 개발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가격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또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한국바이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2년 약 38조 7천억 원에서 연평균 17.8%씩 성장해 2028년 103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성장 전망은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 독점권이 2028년까지 차례로 만료돼 대형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특허 독점권이 정확히 뭔가요? 합성의약품이든 바이오의약품이든 신약을 개발하면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특허 기간에는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른 제약회사도 해당 의약품과 비슷한 약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특허 독점권이 만료되어서 현재 출시가 가능해진 대표적인 의약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3년부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시밀러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휴미라 외에도 황반병성 아일리아 치료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제품 등의 특허가 만료됐고 2024년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제품과 류마티즘 치료제 심포니 제품 등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어 2025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과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융화만 치료제 퍼제타와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등 굵직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치료 분야별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출시 예정이라 바이오시밀러의 면역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성장세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생산 규모는 크게 성장 중입니다. 대부분이 원료의약품 수출하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국내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을 보면 한화로 약 2조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06억 원보다 무려 49.6%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2022년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2022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실적은 2021년 대비 14.2% 증가해 처음으로 5조 원대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해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2021년 대비 75.5%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났고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이 확대돼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을 중심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생산 규모가 크게 성장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맥 원액 수출액 6,442억 원을 달성했고 리뚝시막 원액 1,320억 원, 트라스투즈막 원액 772억 원 등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의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지난 25일에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식품의약품 안정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허가 신청을 완료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남은 허가 절차 진행에도 좀 속도가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어떤 의약품을 통해서 성장 중에 있나요?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4종이 미국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황반병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등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도 2025년 미국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혈액해악 분야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는데요. 현재 미국, 유럽 등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여러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동향에 대해서 관련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팩 이승규 부회장입니다. 저희는 바이오 산업 전체 섹터를 다 관여하는 이제 그런 바이오 협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큰 기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에코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벤처를 좀 효과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산업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일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협회 내 바이오 경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글로벌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산업계에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12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런칭할 정도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수준에 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기술력으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글로벌에서 거버넌스를 가져갈지에 관련된 기업에서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베네핏이라든지 세제 혜택 같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산업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드럭이라는 게 비싸요. 그래서 어떤 뭐 카티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넘기도 하고 아주 비싸죠. 뭐 일단 타겟화 되기도 하면 더 비싸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 약을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문턱을 낮추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그러니까 처방을 하기
낮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가가 낮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바이오 약이 케미칼 약과 비등비등해서 약간 대세화돼가고 있고 점점 이제 바이오 드러그가 많아질 거는 분명한데 이건 이제 가격 낮추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바이오 시밀러가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R&D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생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생산을 보면 아주 큰 설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세제 혜택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제조 공장이나 제조 공정상에 들은 이제 세제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스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좀 더 폭넓게 세제 혜택의 범위를 좀 넓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좀 워낙 많이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가에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개발사들이 역차별되지 않게 정책적인 부분을 뭔가 빨리 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개발자들도 뭔가 약가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수익을 다시 또 신약이라고 하는 개발 과정에 투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허가 관련된 과정의 부분들, 약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관련된 부분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물론 제네릭 약이긴 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뭐 바이오 베터라는 약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약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신약 발굴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인프라성이기 때문에 국산 소재 부품 장비들이 그 라인에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게 오디트 과정이라든지 이런 밸리데이션 프로세스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지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바이오 업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게 바이오의 벤처의 기술만을 볼 게 아니고 이제는 벤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 동력을 좀 정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준다거나 해서 동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결국은 자금이 돌아야지 기술도 돌고 기술이 돌아야지 산업이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그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랑 시스템들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렵게 잡은 바이오의 어떤 가능성들을 좀 더 활짝 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제약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큰 이유,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가 주는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바이오 시밀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50% 정도 저렴하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효능 측면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개발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평균 5년 정도면 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약품 가격도 오리지널의 5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시장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면역 완성 반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내 면역세포가 바이오시밀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체와의 특허 분쟁 이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소송에 휘말려 출시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역시 앞으로 좀 개선돼 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품과는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 처방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의사나 환자는 효과나 안전성마저 의심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현재 각국 정부 및 의료보험사 모두 재정 절감 차원에서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최근 다양한 임상 데이터가 축적돼 신뢰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이 의사의 별도 처방 없이도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로 바꿔서 줄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지난해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법을 개정했는데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힌 것입니다. 이 중에 바이오시밀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전략 기술이 되면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반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0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비율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를 두고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의사, 기업 모두가 좀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